네, 2월 15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경제 쪽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 네, 설 연휴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0.64% 상승, 나스닥 지수는 0.88% 상승했습니다. 로스톡스 50 지수도 1.29% 상승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눈에 띄는 다른 지표는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2%를 소폭 넘어섰고요. WTI 가격이 6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요. 정책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하원위원회 단계에서 진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여전히 입장을 재표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수도권과 전국 기준으로 0.5단계씩 완화가 되고요. 2월 26일부터는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개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잠재적인 걱정거리는 저희가 당초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향후 주식시장의 할인율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걱정인데,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기대감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이런 컨센서스가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 경기 과열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타진하는 코스피 완만한 우상향 흐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미국향 수출 호조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 기대감에 따라서 유통과 의료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픽스드 인컴 위클리 강승환 연구원 말씀해 주세요. 예,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연준 안팎으로 물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좀 부각됐는데요. 연휴간 파월 의장 연설에서는 이에 대한 연준의 공식적인 답변이 좀 들어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연준 연설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 결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러면 이례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언급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앞두고 그때 마련된 의회 고용법이 연준의 완전고용 의무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연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물가보다 완전 고용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경기 과열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도하겠다라는 메시지 하나랑, 두 번째는 백신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와의 전쟁에 승리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중앙은행의 퇴장, 중앙은행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장을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 기본적으로 물가보다는 완전 고용에 치중하겠다는 의학기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고압경제, 의도된 경기 과열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갈 거고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한정없이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가만둘 거냐? 그건 아니죠. 전후에도 중앙은행 역할은 필요한데 그 당시에도 중앙은행이 명목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명목금리가 실특정 임계치를 넘어서 경기를 제약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연준이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가 연준으로 말씀드리는 N자형 패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보고 있는 가정에 좀 부합하는 코멘트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3월달, 4월달 금리의 오버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버린 위클리 신한정
센터장님. 네, 지난주 그 글로벌 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1.2%에 도달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1.2%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에는 변화가 없었고, 나스닥 등 미국 주식 그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회복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는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채는 1.2% 이렇게 계속 상승했는데 유럽은 상승폭이 좀 적었고요. 유럽은 계속 봉쇄되고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과 독일의 스프레드 격차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신흥국은 차별화됐습니다. 멕시코 쪽 채권은 강세, 브라질은 약세, 러시아도 약세 이런 식으로 지금 역시 10년물 1.2%에 도달에 따른 각각의 자산의 어떤 변화가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외부 일정 관계로 조미진 연구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업 분석의 동원 F&B 하이트진로 클리오 발표해 주세요. 예, 하이트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하락은 예상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유는 해외 계열사 영업 부진과 성과급이 예상보다 컸던 영향입니다. 실적은 하회했으나 코로나 완화 시 수도권에서 보여준 점유율 증가세가 지방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 스토리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긍정적 뷰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동원은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판촉 축소와 이제 온라인 판가 정상화 영향이 컸습니다. 별도 사업부에서 온라인 부서의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 산업 강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향후 온라인 채널에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 방향성이나 실적 모두 긍정적인데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리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영업 적자 전환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적자 전환했지만 이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효과와 그리고 다른 이제 동종 업체 대비해서 그래도 보여준 그런 체력들을 감안했을 때는 코로나 완화 시 실적은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총 수익률은 주간 플러스 2.89%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재정 부양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2% 상단까지 뛰어오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요. 동기간 달러까지 약세로 이제 반락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는 호재를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명목금리 상승에 반영된 위험자산 선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자재 섹터 중에서는 산업금속 섹터와 에너지 섹터가 4% 이상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원자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그런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재고 감소세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춘절 연휴에 들어가긴 했지만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 재고가 역대 최저 정도 수준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춘절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타킹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가 낮다라는 측면은 향후에도 리스타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구리 가격 8,300달러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의 비철금속들이 올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유가인데요. 유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좀 빠른 속도로 좀 오르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랐던 게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라든가 매크로 변수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그런 불확실성까지 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은 유가, 특히 석유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요인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이라든가 그런 공군 기지를 겨냥한 예멘 반군의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 지정해서 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관계 자체가 좀 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반대로 저희가 상반기 동안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이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결국 미국의 외교 정책상에서 이란과의 외교 대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3월 4일날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까지 희생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갈까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는 단기적으로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상반기만큼은 여전히 변동성의 변수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농산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기말 재고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재차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에서는 좀 엇갈린 방향성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수출 낙관론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미국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대두라든가 전반적으로 가격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로벌 생산량 전망이 좀 일부 상향 조정되고 기말 재고가 일부 그런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주 좀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니냐 피해를 받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전망은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라니냐 여파가 남아있는 상반기만큼은 여전히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보다는 좀 중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유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공급 측의 요인들을 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좀 수요 쪽에서 최근에 새롭게 조금만 체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수요 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그런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의 수요는 그래도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왔던 오펙의 그런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수요 전망을 재차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은 접종은 되고 있긴 하지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쇄가 더욱더 강화된다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인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특히 1분기의 수요 전망치를 오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평균 90만 배럴을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수요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의 하루 평균 590만 배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를 580만 배럴로 낮추면서 수요는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현우 위원, 반도체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설날 연휴 동안에 해외 뉴스들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요.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랑 공급망 검토를 수행하라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설명할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랩리서치 같은 장비 회사들 주가가 작게는 6%에서 많게는 1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 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애플이라든지 퀄컴, 소니, AMD 같은 파운드리를 주로 이용하는 업체들의 CPU라든지 GPU 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MCU 같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생산도 일부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2021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캐펙스를 63%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UMC도 거의 50%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는 100% 가까이 캐펙스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2월 11일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향후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공제 포함할 것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국 내 팹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그리고 KLA 텐코까지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된 장비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 삼성전자, DB 하이텍 같은 파운드리 업계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요,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뉴스에 좀 크게 나왔고, 여기 이제 목적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몰랐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도 좀 나왔습니다. 주요 연구 과제가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거고요. 186억엔 투자하고 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할 내용이 저희가 작년에 인덱스로 작성을 했었던 3D SOIC에 대한 소재 개발로 좀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소재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TSMC가 일본에 직접 투자해서 후공정에 대한 소재 개발을 일본의 기업들이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3D SOIC라는 기술을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후공정 팹 2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D SOI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후공정 기술이고요. 후공정에 반도체 밑에 이제 전극을 붙이는데 거기에 일부 전공정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전극의 크기를 기존 대비해서 4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고요. 전극의 개수가 한 4배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공정 개선 없이 후공정 개선만으로 반도체 성능을 한 10배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향후에 거의 대세로 그리고 트렌드로 자리 잡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관련된 수혜 업체는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정준섭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분기에 이제 대규모 적자 이후부터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러한 모습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 가장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EGM 쪽 이제 그리고 부동산 PF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브로커리지도 이제 타사보다 비중은 작지만 이제 성장세는 그대로 좋은 모습 나오기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문에 이제 뚜렷한 실적 개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도 좋습니다. 예, 저축은행 캐피탈 이쪽은요 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충당금 적립을 한 게 있는데 올해는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서 환입도 가능하겠다 보고 있고 파트너스도 요즘 VC 시장 자체가 업황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올해 하반기 IPO 예정돼 있어서요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퍼가 다 5.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3,427억 나왔습니다. 제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고요.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제 손익이 한 1,153억 수익이 있었고요. 또 이제 손실이나 충당금 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손실 요인이 없었던 게 이제 컨센 상회하는 이유였고요. 다만 이제 본업도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페노션 정현승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4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충족했고요. 영업 외에서는 일회성으로 선박 손상 차손 700억 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기대치 대비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 최근의 운임 지수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선박 손상 차손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운임 상황을 보면 시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시사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별적으로 특이했던 점은 이제 배당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을 했고요. 예, 그다음 2016년 회생 절차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LNG선 사업 확대나 배당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ESG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선 매크로 시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고선가 지수가 연초 대비 8% 정도 상승했고요. 용선료도 상승하고 있고 올해 벌크선 수급 개선 방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자재 쪽에서도 들었다시피 지금 곡물이나 구리 이런 금속 등을 수송하는 원자재를 수송하는 중소형선 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철광석만 수송하는 일단 대형선만 운임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중소형선 운임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춘절 효과 때문에 1분기 일부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친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좀 더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마지막 순서 석유화학산업 황유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LG SK 배터리 소송과 ITC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일부 배터리에 대해서 그 미국 수입 금지 10년간 금지 판결이고요. 지난 이제 예비 판결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요. 사실상 LG화학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이제 포드에 대해서는 4년간 그리고 폭스바겐은 2년간 배터리 공급을 이제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대체 납품처를 확보하는 시간을 좀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업 영향을 보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 사업의 중립적 영향이라고 보면 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거는 이제 ITC 판결이 금액까지 좀 산정해서 그 나오는 거라고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되는 계기로 지금 보는 게 좀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제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합의 수순으로 좀 갈 걸로 보고 있는데 합의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가 사실 좀 불확실성이고요.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좀 변하고 그리고 신용 등급도 변동할 수 있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이 된다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 재무 부담이 좀 계속적으로 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주도 좀 약화되면서 좀 부정적 영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상황은 이제 감정 대결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이고요. 합의로 가야 되는 좀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보면은 일단 뭐 미국 대통령 거부권이 60일 이내 가능한데 일단 좀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부담을 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는 뭐 60일 이내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동시에 ITC 말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만 2년 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좀 나오게 되는데 소송 비용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기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뭐 미국의 여론이나 그리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뭐 합의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합의금 규모가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이 합의금 규모가 뭐 기존의 뭐 이노베이션 입장은 이제 수천억 원, LG화학은 이제 3조 원 내외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됐던 이유가 양사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제 LG화학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걸 가정으로 이제 그 금액이 산정이 된 거고 이노베이션은 뭐 침해한 게 아니다. 단순 이제 채용이다. 뭐 요 관점에서 앉으니 당연히 합의가 좀 안 되는데 이번에 ITC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준 거기 때문에 서로 좀 합의하기에 좋은 이제 가이드가 좀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좀 많아진다면 결국엔 이제 그 신용등급 변화가 좀 큰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현재 무디스나 S&P 신용등급으로 보면 투자 적격 단계 최하단에 있습니다. 트리플 B 뭐 마이너스 이제 부정적 뭐 이 정도인데요. 뭐 하나만 내려가면 이제 투기 등급으로 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합의금 규모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합의 시점이나 합의금 규모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합의가 된다면은 ITC에서 뭐 10년간 수익 금지 뭐 이 내용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합의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그 무효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M과 도요타 조수영 이사님 발표 있겠습니다. 예, GM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미 쪽이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GM 인터내셔널 쪽도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4분기에 대략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컨센보다 크게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뒤에 이제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와 중국에서 어떤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순이익 이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실적이 다 잘 나왔고요.
지금 GM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00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성장률이 높지 않은 그런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 안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대략 한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반영한 수치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월부터 북미 지역 3개 공장, 그 다음에 한국 부평 2공장 중심으로 이제 가동률이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고마진의 픽업 트럭과 SUV 그리고 EV 위주의 생산 계획을 계속 펼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동화 계획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GM의 전략이고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27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미와 중국 지역에서 지금 실적을 견인하면서 지금 어닝이 그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지금 순이익 전망치를 1조 9천억 엔으로 지금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가이던스도 기존 대비해서 한 30만 대 정도 상향, 973만 대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그런 감산 계획은 현재로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GM하고는 조금 반도체 수급 관련돼서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북미 시장에 배터리 EV 2종, 그 다음에 플러그인 1종, 총 3종의 신차를 출시를 해서 전동화 계획을 지속해 나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어펌 홀딩스 임지용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NH 해외 주식 미국 추천 종목인 어펌 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펌 홀딩스는 이제 Buy Now, Pay Later 그 선도하는 업체고요.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GMB나 활성화 소비자 수도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지만, 약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한 10%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분기 GMB랑 QOQ 감소를 좀 예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직후라는 계절성을 좀 감안한다면 크게 우려할 요인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에서 IPO 당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적받았던 특정 고객사 펠로톤향 매출 비중이 30%에서 24% 좀 하락한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파트너십 확대도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월마트, 쇼피파이, 라쿠텐과 이제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캐나다에 있는 선구매 후결제 기업인 페이브라이트도 인수를 좀 단행을 했고, 이는 북미 지역으로 전역으로 확장을 의미하고 향후 외형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PSR이 한 32배 정도로 경쟁 기업인 호주의 애프터페이 밸류에이션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 주가는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보다는 향후 이 플랫폼 생태계 확장 능력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GMB의 성장성에 좀 달려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추가로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